안녕하세요. 탑맨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사회적인 골칫덩어리인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은 왜 만들어질까? 그들의 성장 과정, 과거,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이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들의 어떤 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살인범이 되는 구체적인 동기는 어떤 게 있을까를 제가 한번 또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순한 어떤 단어들이에요. 들어보면 자, 나열을 제가 해볼게요. 무언가 내가 누군가에게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제 뭐 전문 서적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살인범이 되는 동기예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부탁이나 사랑이나 어떤 관계를 요구했을 때 거부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여자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부를 당할 수도 있지요. 근데 거부를 당할 거에 대한 미리 내가 느끼는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연관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권력 욕심입니다. 이 권력 욕심이란 상당히 좀 위험한 거죠. 자, 순수한 목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지위를 획득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남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권력 욕심이라는 건 상당히 이 문제를 그르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가리우는 게 권력 욕심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법이 눈이 멀으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이 권력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이 처음과 끝이 항상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나 남들과 있을 때 같은 모습을 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가치관을 꿈꿉니다. 잘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어떤 거부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두 번째 권력에 대한 욕심. 이제 이런 애들은, 사이코패스들은 주로 이제 어떤 내가 국가를 통치하겠다, 어떤 조직을 관할하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고 선량한 피해자를 내 통제 안에 두겠다라는 식의 발현이 되겠죠. 그런 결과로. 자, 세 번째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자, 뭔가의 열등감. 열등감에서 큰 문제들이 항상 생기죠.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보면 내가 어떤 그런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거는 권력이 없는데 내가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이 있어 왔던 거야, 성장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벌 주고 싶다. 내가 단순한 분노로 인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정 기간의 장기적인 분노의 축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분노의 느낌에서 형성돼서 누군가를 벌하고 싶다. 이것도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 누군가를 자기 통제 안에 놓겠다. 자, 거부에 대한 두려움, 권력 욕심, 그 다음 열등감, 그 다음 누군가를 분노 대상에 대한 벌하고 싶은 감정. 자, 이러한 것들로 인해 살인이 동기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어떤 살인범은 양육 과정에서 겪은 가정의 실패,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 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접하게 되는 음란물, 우리가 쉽게 아이들 뭐 이렇게 성인물 같은 거 보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욕구가 동기화될 수 있다. 아까 이제 이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과정 환경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도착증적인 그러한 증상을 보인다. 사이코패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살인과 음란이죠. 성적 학대범들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죠. 사망을 한 후에, 아이를 이미 죽인 후에 매니큐어를 바르지요. 마치 자기 장난감 대하듯이. 성적 학대범들은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 얘를 내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행위에 빠져드는,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피해자에게 가하는 신체적인 고통, 과정,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과정, 가해 행위, 가학적인 행위, 이러한 행위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내 컨트롤 하에 있다. 얘는 내 밥이다.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흥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쁜 새끼들이죠. 자, 또 추가를 해보면 신경범죄학이라는 학문에서, 미국에서 신경범죄학이라는 학문에서 보면 이 살인범과 일반인의 뇌 구조가 다르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살인범은 일반인에 비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 그 다음 어떤 폭력에 대한 민감성,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뇌의 영역이 이 활동량이 굉장히 적게 나타난답니다. 자기 인식, 감정 처리, 자기를 감정을 조절하는, 우리 뭐 전두엽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런 걸 관장을 하죠. 폭력에 대한 민감성, 이런 거 연결되어 있는 뇌의 영역이 활동량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으로 보면 살인범들은 행동을 조절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전두엽 피질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살인범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살인범도 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연쇄살인범이 있고 그냥 단순한 어떤 충동적인 살인범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는,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잘 참지 못하는 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지는 애들은 충동적인 살인범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충동적인 살인범과 연쇄살인범 중에 충동적인 살인범은 이 머릿속에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난번부터 얘기하고 있는 연쇄살인범은 오히려 전두엽이 발달해 있답니다. 발달해 있다는 건 뭘까요? 연쇄살인범은 오히려 잘 참는답니다. 연쇄살인범들 같은 경우에 뇌를 분석해 보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편도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편도체. 자, 편도체는 어떤 뭔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타인을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공감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감 능력, 그 다음 어떤 양심의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그랬죠. 자, 이 편도체가 공감 능력과 양심 죄책감과 관련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18%가 활동량이 작다고 합니다. 편도체가 일반인들에 비해 18%가 작다고 합니다. 자, 결론.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고, 바꿔 얘기하면 연쇄살인범은 그냥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그 사이코패스는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 과정에, 유년기의 성장 과정에 정상적인 부모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의 성장 과정에서의 부재가 이러한 공감 능력과 죄책감과 관련되는 편도체의 발전을 저해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 비해 약 20% 가까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살인이 가능한 겁니다. 본인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야. 이렇게 형성이 오랜 시간 되어 왔다. 바꿔 이야기하면 남들만큼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두려움이 덜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삶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 흥분될 만한 일을 하는 것으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자, 공포영화를 봤을 때 저는 뭐 겁에 질릴 만한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놀래야 되는 거야. 놀래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막 두려워해야 되고 불안해.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요. 굉장히 정상적. 그래, 감성 지능이 풍부한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슬픈 영화를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한 거야. 왜? 조금 무서운 거나 조금 불안한 상황이 펼쳐져도 별로 느낌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공포를 안 느끼고 겁이 없어. 애들이 겁이 없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생활이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뭔가 흥분될 만한 건 없을까? 그런 거를 찾아 나선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그 다큐멘터리를 연구하는 다큐멘터리
박사, 다큐멘터리를 연구하는 뭐 어떻게 뭐 인류학자라든지 이런 뭔가 좀 차분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편도체 부위가 굉장히 작게 나타났대요. 똑같이 연쇄살인범처럼 편도체 부위가 작게 나타났대요. 다큐멘터리 박사들. 미국의 연구 결과 그래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박사가 되고 어떤 학문적인 평생에 어떤 집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가정 환경이 굉장히 화목하고 그럴수록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편도체가 낮고 어떤 공포나 이런 거 없이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분석의 어떤 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꾸준한 학습과 연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훌륭한 박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을 염두에 봤을 때 살인범이 결정되는 건 사실은 편도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얘는 구조적으로 범죄자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얘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라는 것보다는 인간관계, 인간의 어떤 관계 등의 이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후천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만들어진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요, 연쇄살인범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단계 5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오라 단계. 오라 단계.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살인범이 겪게 되는 심리적 단계. 오라 단계가 있어요. 자, 살인범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들에 대해 어떤 판타지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들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해지는 것으로 발현해서 살인을 저지르기 어떤 그런 바로 직전의 심리 상태를 오라 단계라고 합니다. 살인범이 현실 감각을 잃기 시작하고 자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기 바로 직전 단계. 두 번째, 트롤링 단계라는 게 있어요. 트롤링 단계. 살인범이 피해자를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탐색하는 단계. 머릿속에 있는 판타지,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강력한 뭔가 자극적인 걸 찾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 대상자를 찾는 거죠. 판타지를 충족할 만한 장소도 찾고 피해자 유형도 미리미리 찾아 나가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납치 장소, 그 다음 저지를 장소까지 미리미리 탐색을 하는 단계. 그게 두 번째 트롤링 단계라고 부른다. 세 번째, 구애 단계. 애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접촉하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유혹하는 단계. 구애 단계. 네 번째 이제 포획 단계. 말 그대로 피해자가 붙잡히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본인이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어떤 고문, 모멸에서 이어지는 행위는 피해자를 비인격한 후 살인을 하게 되는 거다.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살인의 실행 단계라고 보입니다. 내가 대상자, 이 피해자를 완전한 통제 아래 두었다. 강력한 쾌감을 느끼는 단계죠.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그 피해자에게 고문을 가하고 모멸감을 주고 이러한 행위들을 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피해자를 굉장히 어떤 사람으로 본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피해자를 비인격화를 한다라는 거야. 마치 인형한테 하듯이, 마치 뭐 나의 어떤 소유물한테 어떤 짓거리를 하듯이 그런 살인을 하게 되는 단계를 네 번째 포획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템 단계라고 부르는데, 자, 제가 이제 그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 말씀드렸어요. 살인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여자아이의 교복과 속옷을 전리품처럼 가져갔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제보를 찾고 목격자를 찾고 그런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토템 단계입니다. 피해자의 증표를 소유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미 뭐 사망한 이후겠죠. 그때 가졌었던 자기 어떤 통제력, 통제권, 그 다음 어떤 권력을 성취한 느낌, 그런 걸 갖고 싶어 했던 욕구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그죠? 그런 욕구 단계입니다. 그걸 회상할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단계죠. 살인을 추억할 만한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인과 자기 통제에 누군가를 두었다라는 성취감과
성적인 만족감을 다시 회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물건이. 자, 아까 이제 최초의 살인은 살인죄 심리적 단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살인의 단계를 이제 이 5가지로 판단한 연구 결과가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쨌든 보상심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내가 받은 어떤 학대에 대한 분풀이겠죠. 복수겠죠. 그러면 그 역할이 바뀌었겠죠. 내가 받은 대로 나는 그때는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가해자가 된 거야. 그래서 유년기에 만났던 나의 피해자로서의 모습에 나와 지금 그거를 다시 정상화 시켜놓는 가해자로서의 현재의 나를 만나는 그러한 과정과 의식이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 이 5단계를. 자,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를 죽인 후에 살인자들이 보이는 병적인 어떤 행동. 살인범이 살인한 후에 어떤 쾌감을 느낀 후에 일상으로 돌아오겠지요. 그 다음에는 보통 우울증이 시작된다라고 해요. 연구 결과.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강력한 쾌감과 강력한 어떤 행복감 이후에는 좀 약간 허무함도 우리 대부분 좀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리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대학 입시에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이제 일상이 딱 됐는데 그 기쁨이 계속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모든 행복이라는 게 그렇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저지른 후에 어쨌든 현실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의 과정과 그 부수되는 과정, 전리품을 획득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느낌과 쾌감을 위해 살인을 죽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있어야 쾌감을 지속할 텐데 현실 생활로 딱 돌아와 버리면 그 쾌감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울증이 장기화되면 이걸 사람이 다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죽이는 거죠. 또 죽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지른 범행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그때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더 잔인하게 했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우울한 감정이 오래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게 정상입니다. 예, 이해를 뭐 조금씩 해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범죄 행위를 메모를 한다든지 뭐 기록을 한다든지 그 다음 범행을 더욱더 발전시킨 더 많은 쾌감을 갖게 해줄 그러한 의식을 만들기 위해 더 섬세하고 정교하고 화려한 범행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나 과정을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사이코패스들이 많다고 합니다. 허탈감과 동시에 다음 행위에 대한 판타지를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상합니다. 이때 우울증이 매우 심해진 경우에는 심지어 이 사이코패스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장기민재 사건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 이 사이코패스들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또 얘네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알아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러한 어떤 범죄 심리 관련된 부분까지 제가 찾아보고 또 분석을 해보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탐정 관련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공부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영상을 또 봐주시고 또 영상을 많이 또 공유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면 구독하기 뭐 이런 것도 해주시고 알람 설정하면 제가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또 신호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들어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뭐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바빠서 못한 경우도 있고 한 달 동안 못한 경우도 있어요. 시작한 건 뭐 한 3, 4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4개월 된 것 같은데 2월 한 달 동안 거의 영상을 못하고 제가 이제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뭐 200 몇십 명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구독자가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이 탐정을 알리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방송을 시작했다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하기도 해주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많은 또 힘이 되겠지요. 그래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또 기획을 하고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맨 임병수 대표였습니다.